윤석열 정부와 원희룡 후보자 이 내정자가 결국에는 규제 정책을 계속 보수할 수밖에 없을 거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완벽한 완화 정책은 없을 거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는 건드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어제죠.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부동산 정책에 따른 본인의 입장 표명을 밝혔는데 어떤 발언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 앞으로 만약에 국토부 장관으로 내정됐을 경우 이제 부동산 정책 방향성이 어떻게 바뀔 건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려면 그의 과거에 발언했던 부동산 정책에 따른 내용들을 살펴봐야 답이 나올 수 있겠죠. 자, 뒤에 제가 스크랩을 해온 기사를 통해서 과거에 그의 발언을 한번 알아보면서 앞으로 정책 방향성이 어떻게 바뀔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단기적으로 집값을 하향 안정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자,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단기간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미 진행되고 있는 도심 내 정비사업 등의 속도를 높여야 된다라고 밝혔고, 그와 함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 유예하는 정책을 제시했다라고 합니다. 원 후보자는 수요와 공급이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시장을 정상화하고 단기간 급등한 집값을 잡기 위한 과도한 세금이나 공시지가 등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내용을 완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정상화에 초점을 두면서 세금 같은 경우 좀 완화해 주겠다라고 밝힌 상황이죠. 자, 다만 시장 가격을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은 면밀하게 상황을 보면서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가격이 올라가며 거기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있을 거다라고 밝힌 상황이죠. 또 오는 7월 말로 시행 2주년을 맞는 임대차 3법에 대해 사실 거의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밝혔다라고 합니다. 이게 폐지가 될 수는 없어요. 바로 이거는 국회 통과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아무튼 장기적으로 본다면 폐지를 해야 된다라는 쪽의 입장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원 후보자는 세입자를 보호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더 잘 보호하려는 보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보관이 어떤 보관인지 모르겠으나 제가 보기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일 가능성이 매우 높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 논의가 좀 부족했었는데 국회 국토위에 태스크포스를 만들면 여야와 정부가 충분히 논의해 좋은 제도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심도 있는 방안을 내놓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인수위가 1기 신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 등 부동산 정책을 놓고 일부 혼선이 있었습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으로 계속 얘기들이 나왔었죠. 이거를 뭐 추진 한 해 만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 나온 얘기들은 뭐 개별위원이 발언이 걸러지지 않고 나와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지 않는 아이디어가 나와서 순간적으로 혼선이 있어서 좀 정돈하겠다라고 설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진 않지만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진행은 하되 좀 천천히 집값이 올라가지 않은 선에서 완화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뒤에 가서 그렇다면 과거 그의 부동산 정책에 따른 비판과 과거 발언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 후보자의 제주도지사였을 때 발언했던 내용들을 토대로 앞으로의 이 부동산 정책 방향성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 10월 29일에 나온 기사입니다. 원희룡 부동산 규제 강화 외친 문재인 대통령의 멈추라고 얘기하고 있다. 자, 도심 재건축과 재개발을 다 막아 국민들이 원하는 지역에 새 아파트를 공급하지 않고 대출을 막았다. 자, 이렇게 금수저 아닌 맞벌이 부부도 서울에 집 하나 살 수 없게 됐고, 집값 상승으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청년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세금을 올려 서울에서 30평대 신축 아파트에 살면 평범한 근로자 연봉만큼 보유세를 내야 할 형편이다. 그래서 공급을 막고 수요를 막고 세금을 올려 시장을 붕괴시킨 거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주택 공급과 거래 활성화가 답이고, 이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불로소득은 양도세로 흡수하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세는 없는 현금을 만들어
나라에 바치는 거기 때문에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불로소득은 양도세로 흡수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200만 호 주택 건설과 함께 MB 정권의 이 서울시 뉴타운 사업들 이런 것 때문에 집값이 안정됐다. 세금으로 집값이 안정된 게 아니다. 세금이 무서워 집을 못 사는 대한민국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앞서서 우리가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얘기처럼 세금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세금이 무서워 집을 못 사는 대한민국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보유세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명시하면서 밝힌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세금을 계속 규제하다 보니까 집값이 오히려 상승한 거다. 따라서 보유세보다는 양도세로 좀 중과를 하면서 세금을 걷어내는 형식으로 가야 되고, 지금 현재 민간 공급을 확대시켜줘야 된다. 예전에 200만 호 건설과 뉴타운 사업으로 집값이 안정된 만큼 민간 공급을 확대시켜야 돼서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을 좀 더 빠르게 활성화시키겠다라는 내용이고, 또 주택담보대출을 확대시켜 줘야 된다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매매거래를 좀 활성화시켜야 된다. 매매거래가 활성화되려면 당연히 취득세와 양도세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개선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이거 1년간 유예를 줬죠. 그리고 여기에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해줘야지 집을 살 수가 있죠. 또 여기에 취득세에 대한 부분 완화시키겠다. 특히 무주택자 또는 1주택 갈아타기 이런 수요층들에게는 단일세율 또는 면제를 하면서 좀 더 취득할 때 거래세를 좀 완화하면서 거래가 좀 활성화될 수 있게끔 만들겠다. 또 여기에 공시가격을 좀 안정화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다. 공시가격을 안정화해야지 보유세를 덜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 이렇게 서울에서 30평대 신축 아파트에 살면 근로자의 연봉만큼 보유세를 내야 할 형편이다. 그래서 보유세에 대한 부분을 좀 강조했었습니다. 또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는 증세 계획이다. 반드시 중단해야 된다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자, 이거는 본인의 개인 페이스북에서 제가 캡처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공시가격 현실화는 결국엔 증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올랐는데 그에 따른 세금은 더 올라간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힘들어한다라는 기사입니다. 따라서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한 비판이 계속적으로 일고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얘기도 공시가격에 대한 부분을 손질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청년과 신혼부부 대출 상한을 90%로 올려서 처음주택이라는 제도를 신설해서 좀 더 활성화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금수저가 아니고서는 내 집을 가지기 어려운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 정부가 정해주는 위치, 정해주는 품질의 임대주택에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갇히게 생겼다라면서 처음주택이라는 걸 제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즉 갚을 능력이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90%까지 LTV를 완화시켜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앞서서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건 뭐냐, 우리 담보대출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강조를 했었었는데 이 DSR은 손질을 보지 않겠다라고 원희룡 이 후보자가 계속적으로 강조를 했었습니다. DSR은 계속적으로 유지는 하되 아마도 갚을 능력이 있는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는 어느 정도 일시적으로 좀 풀어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야지만 거래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또 지금 이 재개발 재건축 아무리 풀어준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공급이 바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려면 공급을 어느 정도 일시적으로 좀 풀어주려면 기주택, 기아파트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구축 아파트들, 이런 아파트를 좀 활성화시켜줘야 된다. 그래야지만 공급 부족을 어느 정도 해소시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려면 담보대출 풀어줘야 된다. 그리고 다주택자 물건 시장에 많이 내놔야 된다. 그러려면 종부세를 강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취득세가 좀 완화될 소지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24번째 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도장 깨기 식의 집값 올리기라는 비판을 계속적으로 했었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에서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라고 밝혔었는데요. 자, 이제는 있는 집도 팔지도 사지도 못하게 하면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라면서 비판을 계속적으로 했었습니다. 정책 일관성은 주거정책의 기본이라면서 이 민간 임대주택의 혜택을 줬다가 빼앗고 이 호텔, 상가 등 개조해 가면서 이런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을 활성화시키는 거는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라면서 비판을 했었습니다. 이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상가나 아니면 오피스텔, 호텔 이런 것들 좀 주거용으로 개조하면서 시세의 80% 정도 수준의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한 6년간 전세를 주는 겁니다. 이거 지금 아무것도 실행이 되지 않고 있죠. 따라서 이런 것들 무의미하고 결국엔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되고 또 여기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활성화해서 질 좋은 서울 중심부의 이 도심 일대에 공급, 이 전세, 월세에 대한 공급을 좀 더 활성화시키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의 혜택을 줬다가 빼앗다. 그래서 지금 나온 얘기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라고 계속적으로 원희룡 후보자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매매거래를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라는 내용이기도 하죠. 자,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세금은 징벌적이다. 투명 보유세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문재인 정부의 이 주택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징벌적 수단,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 보유세 도입이 좀 필요하다. 그 투명 보유세는 주택 수가 아닌 주택 총액 수준에 따른 과세를 얘기하고 있고요. 이 내용은 뭐냐면, 자, 이미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집에 나왔던 얘기이기도 합니다. 자, 다주택이지만 공시가격 합산이 크지 않는 다주택이 사실 굉장히 공시가격이 높은 1주택자보다 종부세를 많이 내고 있다. 굉장히 조세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따라서 주택수가 아닌 주택 총액에 따른 가장 최상위 구간의 중과세를 적용해 줘야 된다라는 얘기고,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제공해야 된다. 이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려면 임대사업자가 다시 부활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야지만 종부세에 대한 부분이 있죠. 지금 건설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임대사업자가 폐지됐기 때문에 종부세를 내야 돼서 공공임대주택에서 10년 이상 분양 전환할 경우에 분양가가 엄청나게 비싸집니다. 그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죠. 따라서 거기에 따른 세제 혜택을 제공하려면 건설임대주택에 따른 주택임대사업자가 활성화돼야 된다. 자,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 등으로 인해서 공시가 인상은 곧 증세 조치이며 조세의 법률주의를 위반한 조치라며 위헌적 요소까지 안고 있다라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 1주택에 따른 종부세 감면 혜택이 나올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 주택수가 아닌 주택 총액에 따른 종부세 과세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공시가격을 안정화시켜야 된다라는 내용의 취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 업무를 지자체로 이양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국토부의 엉터리 공시가격 조사 산정 업무에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국토부에서 지자체로 이양해야 되고 공시가격을 제대로 조사해서 좀 더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조치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종합해 본다라고 한다면 청년과 무주택 수요에게 대출을 완화해 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대출은 LTV도 있지만 어느 정도 소득이 발생되는 그런 청년층, 이 청년의 미래소득이 과소평가됐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도 어느 정도 소득이 있는 청년층에게는 DSR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거래를 좀 더 활성화시켜준다. 그래서 취득세도 일정 부분 면제 또는 아니면 뭐 1%대 단일세율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고, 다주택자한테는 이렇게 1년간 이런 양도소득세 중과배제를 통해서 어느 정도 공급 부족을 좀 해소시킬 수 있다. 그리고 앞서서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적절한 대응 조치도 나올 수 있다. 만약에 집값이 좀 더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를 좀 더 앞당길 수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재건축은 조합 설립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가 발생되고, 재개발은 관리 처분 때부터 발생이 됩니다. 이거를 좀 더 앞당길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재건축은 안전진단으로 앞당길 수 있고 재개발은 구역 지정으로 앞당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집값이 올라가면 그렇게 적절한 대응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 여기에 종부세, 보유세에 대한 부분 그걸 하려면 공시가격을 안정시켜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가격이 일정 부분 현실화되지 않게끔 좀 안정화하는 데 노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 1주택에 따른 여러 가지 보유세 감면 혜택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앞으로 정책 방향성이 이런 방향으로 가지만 결국엔 집값이 어쩔 수 없이 단기적으로는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상승을 한다면 그리고 지금 집값이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승장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한 윤석열 정부와 원희룡 후보자 이 내정자가 결국에는 규제 정책을 계속 고수할 수밖에 없을 거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완벽한 완화 정책은 없을 거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는 건드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종부세까지 건드리게 된다면 매물 유도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는 완화하되 종부세는 강하게 하면서 물건을 시장에 유도할 수 있게끔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따른 우리 적절한 대응과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